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그동안 막혀있던 새로운 바닷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유럽까지 가는 거리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북극 항로인데요. 정부는 이 항로를 우리 해운 물류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배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지 또 기존 항로보다 경제성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컨테이너선이 사상 처음으로 북극 항로를 향해 출항했는데요. 오늘은 박진홍 기자와 함께 이번 항해가 갖는 의미와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박진홍 기자 차례에 모셨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북극 항로 시범 운항 소식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지난 주말 드디어 아크로우가 첫 항해에 나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토요일입니다. 8월 22일 밤 9시 반에 네. 펜스타 아크로우가 부산신항 3부들을 떠났습니다. 펜스타 아크로우는 이번 북극항로 시범운항 선사인 펜스타라인닷컴이 운항을 위해 매입한 컨테이너선인데요. 얼음과 충돌에도 견딜 수 있는 내빙 등급을 갖춘 게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얼음과 충돌에도 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북극 항로라는 말을 사실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어떤 바닷길인지는 좀 상상하기가 어렵거든요. 펜스타 아크로우는 북극해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네, 우선 북극 항로는 북극을 지나는 백길을 말하는데요. 예. 러시아 북쪽을 지나 유럽으로 가는 북동항로, 그리고 캐나다 해안을 따라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는 북서항로,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네. 이번에 펜스타 아크로우가 개척에 나선 항로는 북동항로인데요. 북동. 컨테이너선이 부산에서 출발해 유럽을 가려면 지금은 수에즈운河를 통과하는 항로와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항로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예. 이 항로 대신 북쪽으로 올라가서 베링 해협을 지나 러시아 해안을 따라 북극해를 통과하는 게 이번 항해 일정입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보면 펜스타 아크로우는 22일에 부산항을 출항했죠. 베링해를 거쳐 오는 30일쯤 북극해에 진입할 예정이고요. 다음 달 7일쯤 북극해를 빠져나올 걸로 보입니다. 예. 첫 기항지인 영국 펠릭스토우에는 다음 달 9일쯤 입항할 예정이고요. 이어서 네덜란드 로테르담, 폴란드 그단스크를 거쳐 또다시 북극해를 통과해 부산항으로 돌아가는 건 10월 5일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일정이 기존보다 얼마나 짧은지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편도로 기준으로 보면 북동항로를 이용하면 운항 거리는 약 1만 3천 킬로미터, 네. 시간은 20일가량 걸립니다. 이건 기존 수에즈 항로보다 거리는 35%, 그리고 시간은 10일 정도 짧은 수준이고요. 예. 희망봉 항로보단 거리와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키는 거라서 오. 대단히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거리와 운항 기간을 크게 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사들은 수에즈 운하나 희망봉을 이용하잖아요.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건 아무래도 북극해가 365일 열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컨테이너선으로 화물을 운송할 때 중요한 건 운항거리나 이 시간을 단축시켜서 비용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예. 얼마나 정기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송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화주들도 안심하고 물건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북극해는 주로 여름철 7에서 10월 사이에 열려서 1년 내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해빙이 날이 갈수록 녹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해수부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15일 기준으로 북극 해빙 면적은 561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예. 이건 위성 관측 사상 9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10년 전에는 북극해를 3에서 4개월 정도 통항할 수 있다는 게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5에서 6개월 정도로 늘어난 상황이고요. 예. 이게 2040년쯤 되면 8에서 9개월까지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돼서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으로 가는 북동항로에 관심이 많아진 상황이고 특히 중국은 이미 이번 달부터 정기 항로를 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번 컨테이너선 시범 운항을 통해서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 선사가 북극 항로를 운항하는 것 자체는 처음은 아니거든요. 예. 2013년부터 16년 사이에 국내 선사들이 5차례 시범 운항을 했는데 이때는 플랜트 설비 같은 비컨테이너 화물을
운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출입에 이용하는 컨테이너에 실제로 화물 싣고 갔다는 점에서 정기항로 개척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북동 항로를 한번 다녀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산에서 실은 화물을 유럽에 내리고 다시 화물을 싣고 오는 그 과정을 실제로 해본다는 그 가능성을 본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겠죠? 네, 그 과정을 모두 확인하고 예. 또 분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선이 뜨기 위해선 일단 실어날 화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범 운항을 앞두고 정부가 지난 6월에 실제로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조사를 했었는데 네. 이때는 한 1,300 TEU 정도 수출 물량이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TEU는 주로 도로에서 트레일러들이 싣고 다니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여기 실린 컨테이너 한 개 크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1,300 TEU는 컨테이너 1,300개 물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제로 실은 화물은 737 TEU 정도입니다. 이게 사전 수요 조사 때보다는 좀 많이 줄었는데 그러니까 절반 정도 되네요. 네네. 네. 이유는 이번에 선사 측이 선박을 매입해서 확보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매입을 완료해서 인도받은 시점이 8월 초였고 이후에도 각종 행정이나 보험 절차를 밟느라 시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화주를 대상으로 한 실제 영업 기간이 짧아진 영향이라고 선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모두 85개 화주사가 수출 화물을 실었는데요. 예. 품목으로는 화학 제품이 363 TEU로 가장 많고 중고차 141 TEU, 자동차 부품 113 TEU, 금속 제품 제지 그리고 화장품 뭐 다양합니다. 예. 이 가운데 어떤 품목에서 북극 항로를 이용한 효과가 큰지 그리고 화주들이 실제로 이후에도 북극 항로를 이용해 화물을 보낼 의향이 있는지가 정기 항로의 사업성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아크로가 들어오면 운항거리와 소요시간뿐만 아니라 연료는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정시성은 어느 수준인지 운항에 들어간 기타 비용은 얼마인지 이런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뽑아서 분석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TU라는 단위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그 화물차가 컨테이너를 이렇게 싣고 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때 그 컨테이너 하나가 1TU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737개의 컨테이너가 실려서 운항했다라고 생각하면 좀 쉽겠습니다. 네. 사실 거기다가 이제 빈 컨테이너도 한 200 TEU 정도 그래요? 더 실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또 돌아올 때 거기다가 또 이제 실어올 우리나라로 수 있으니까. 수입하는 물량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경제성이나 정기 운항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하게 갔다가 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 북극의 얼음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 극지 항해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네, 이게 사실 해수부와 선사가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점도 이 부분입니다. 예. 바다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여러 데이터가 있기는 한데 실제 상황이 어떤지는 가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우선 이번에 아크로에 승선한 선장과 항해사는 모두 극지 해역 운항을 위한 전문 교육을 이수를 했고요. 특히 세빙연구선 아라온호라고 있는데 예. 이걸 타고 극지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 항해사가 1등 항해사로 승선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은 펜스타 아크로 서명원 선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산이 글로벌 해양 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가 많이 부족합니다. 저쪽 내빙선을 가지고 승무원들의 자격, 조건, 그리고 훈련, 그리고 극지 환경에서 생존해야 될 생존성 이런 것들에 집중적으로 진행을 했었고 염려되는 것은 8월 31일경 저희들이 아이스 차트를 작년의 데이터를 비교 검토한 결과 해빙이 완전히 되어서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들 아직까지 완전히 열려 있지는 않지만 해빙 중에 있고 그 이후에 저희가 도착할 시점 되면 완전히 해빙이 될 거라고 판단되고 그리고 만약에 해빙이 완전히 되지 않았을 때는 저희를 우회 항로를 통해서 가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많은 계측 장비들이 본선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또한 저희들 아이스 차트 그리고 기상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결정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크로 출항에 앞서 극지연구소 세빙연구선 아라운호가 북극해로 진입하는 첫 관문인 척치해 그리고 동시베리아해를 가서 빙하가 얼마나 녹았는지 직접 살펴보고 왔는데요. 예. 지난달 말 기준으로 척치해와 동시베리아해 북부 고위도 해역에는 해빙이 넓게 분포했지만 두께는 비교적 얇았다고 하고요. 동시베리아해를 따라 남하하면서 해빙 분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8월 중순에도 표면이 녹아서 만들어진 물웅덩이가 발달한 얇은 해빙이 주로 관측됐고요. 예. 특히 동시베리아해는 북위 75도 부근부터 아라운호의 세빙 빈도가 줄어들 정도로 해빙이 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크로가 북극해에 진입하는 시점쯤 되면 예. 해빙이 완전히 돼서 길이 열릴 걸로 예상하는 상황입니다.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도 이번 시범 운항의 핵심 과제인 만큼 해수부도 선박과 24시간, 24시간 선박 연락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국제 협약 등에 따라 조치하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범 운항이 실제 북극항로 개척으로 이어지려면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뭐가 남았습니까? 일단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 항로를 만드는 걸 목표로 세우고 있거든요. 예. 이걸 위해서는 우선 이번에 이용한 북동 항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경제성이 있는지 안전한지 우선 파악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더해 이번 항해 때도 관심사였는데 러시아 해역을 상당 부분 지나야 해서 운항할 때 러시아 협조를 받을 부분이 많아요. 비용도 일정액을 러시아에 내야 하는 게 있는데 네. 이게 대러 제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이게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일단 해수부는 관련국과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은 했거든요. 이번 시범 문항 때는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리스크를 해소했다고 하지만 예. 향후 북동항로를 전기항로로 이용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외교적 변수들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북미로 가는 북서항로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인데요. 예. 북서항로는 현재 네덜란드 해운기업 한 곳에서 벌크선을 띄우고 있는데 주로 펄프나 광물류 등을 운송을 한다고 합니다. 이 기업과 얼마 전에 각종 정보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진흥공단 그리고 울산항만공사가 함께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예. 다만 북서항로는 북동항로보다 항해가 훨씬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만큼 해수부는 관련 사항을 조심스럽게 하나씩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북극항로 개척은 정부가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그 출발점인 부산과 울산, 경남에는 이번 시범 운항의 의미가 더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아크로우가 새롭게 연 바닷길이 앞으로 불경을 동북아 해양 물류의 중심지로 이끄는 길로 이어질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부산 CBS 박진홍 기자 함께했습니다. 박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